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방영되었던 정말 인기 있는 드라마죠. 미스터 션샤인의 실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최종화입니다. 최종화 장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심금을 울린 장면입니다. 위에가 이제 드라마의 장면이고요. 밑에가 실제 당시의 의병의 모습인데요. 이 의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자, 이때 대사가 이것입니다. 맥켄지 양반, 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도 좋소 라는 건데요. 이 실제 의병이 당시에 이 맥킨지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어.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죽는 편이 일본의 노예로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이제 실제 의병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는 1907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맥킨지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시면은 총을 들고 서 있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그런 포즈를 취해 보라고 해서 이제 찍었겠죠. 그래서 실제 의병의 모습과 그다음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서로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제 심금을 울렸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맥킨지 양반 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도 좋소라고 했지만은 당시에 이제 여러 상황이 있고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아마도 유일한 의병 사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의병 사진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이 사진밖에는 거의 없죠. 흔하지가 않고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록 사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종의 아간 파천 때의 그런 장면도 있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 대사관 건물에 나와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사진도 이 맥킨지 기자가 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진들의 많은 부분을 이 맥킨지 기자가 촬영을 했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덕분에 그 당시에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장면을 찍은 이 영국인 종군 기자입니다. 이 맥킨지는 실제 이름도 맥킨지인데요. 이 프레더릭 아서 맥킨지입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다가 일제의 만행과 한국의 의병 활동을 목격한 뒤에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을 해서 일제의 탄압행위를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이 바로 실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제대로 쓸만한 총이 없었다. 한 사람은 아주 구식의 낡은 화성총을 들고 있었는데 팔에는 가늘고 긴 줄에다 도화선으로 쓰려고 불을 붙여 들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총의 대부분이 의병이 쓰고 있는 무기였다. 그 모든 총은 어느 것이나 녹이 슬어 있고 부식되어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의병들이 실제로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화승총을 든 사람도 그나마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녹슬어 있다라는 것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이고요. 화승총 하면 아시겠지만은 심지에 불을 붙여서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오거나 습기가 있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쏘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군과 붙으면은 전혀 어떤 전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의병들이 주로 사용했던 전략은 유격전이나 이제 매복을 하거나 기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규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한국 의군과 그리고 일본군이 썼던 소총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한국 의군인데요. 화승총과 첨보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효사거리는 약 20m, 그리고 한 발을 쏠 때 몇 분 정도가 걸릴 정도 이제 오래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심지에 불을 붙여갖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일본군이 썼던 38식 소총입니다. 유효사거리가 약 360m니까 의병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발사 속도도 분당 8발 또는 10발까지 사격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동일한 규모의
어떤 병력이 붙게 되면 당연히 사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동학혁명 당시에도 일본군 뭐 1개 뭐 중대나 뭐 기껏해야 1개 사단 정도가 거의 몇십만, 몇만의 그런 동학군들을 거의 도륙하다시피 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진 이유가 갖고 있는 무기에서 워낙 월등한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싸우려고 해도 이 뭐 정상적인 그런 전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맥켄지 책에 있던 그 사진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왼쪽이 이제 대한제국 군이었고 오른쪽이 일본 군입니다. 당시에 이제 들어왔던. 근데 대한제국군은 그나마 이제 뭐 무기가 또는 이제 그 무장한 것이 그나마 나은 편인데 의병들은 실제로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뭐 그냥 평상복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맥킨지 기자는 의병 중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수의 이 의병들을 이제 촬영을 한 것이고 당시에 경기도 양평에서 1907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모태로 해서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동학군들은 왜 그렇게 투신했을까요? 동학전쟁에? 네, 이 전쟁에서 사실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와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해서. 근데 이 전쟁은 사실은 군수물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전쟁 하는 무기가 중요한데 당시에 뭐 의군들은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어떤 정의에 의해서 어떤 모인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지만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맥킨지 기자는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일본군의 어떤 노예가 되느니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그거 하나로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뭉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맥킨지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1919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을 목격한 뒤에는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해서 죽음을 무릅쓴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맥킨지가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지만 유진 초이, 이병헌 씨가 이제 역할을 한 것이죠. 이 유진 초이가 이제 그 내용들을 알린 것처럼 사실은 이 맥킨지에게 나중에 그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황기안 의사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유진 초이라고 돼 있고 실제 인물은 독립운동가였던 황기안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스터 선샤인의 드라마에서 이제 실제 인물이 이제 황기안 선생이고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유진 초인데 이병헌 씨죠. 근데 이 양 사진을 보면은 제가 좀 느끼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둘 분 다 사실은 이제 잘생겼고 물론 미스터 선샤인의 작가가 이 황기안 선생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뭐 미국에서 활동을 했고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그 또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또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 황기안 선생이 그런 삶을 알고 이제 모델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제 들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유진은 조선시대 이제 노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미국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공사관의 영사대로 조선이 들어와서 그 일제에 정하고 있던 고애신이죠. 그래서 김태리 씨가 역할한 고애신과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 항일 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이 유진 초이의 삶과 정말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 황기안 선생의 이 일생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은 1886년 또는 87년, 88년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1886년 정도에 평안남도 순천 또는 서울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0대 소년이던 그 190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뭐 지금 알려진 것은 유학을 위해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지원병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미군에 입대를 해서 1917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의 유럽 전선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분은 미군 소위였습니다. 유진초에도 이제 장교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전쟁이 이제 1918년에 끝납니다. 근데 한귀환 선생은 그 유럽 땅을 이제 떠나지 않고 마침 당시에 이제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려고 왔던 김규식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당시에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이었고 이제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고 1919년 6월에 파리 강화회의의 한국 대표부 서기장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맨 왼쪽에 이제 뒷줄에 있는 분이 바로 당시에 이제 사진입니다. 근데 잘생기셨죠? 자, 이분은 또 1919년 10월에는 러시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던 우리 한인 노동자 200여 명이 영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강제 송환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본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이제 강제징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영국에 이제 항의를 하는데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가고 다시 영국으로 와서 정말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그 중에서 37명을 구출을 해서 프랑스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재불란서 그 한인의 어떤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황기사는 이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선전단의 선전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 프랑스어로 된 잡지를 창간하고 또 이제 파리 대학 교수인 우락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또 이제 교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독립운동을 같이 그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 전선에서 유럽에서 이제 대외교 담당을 실질적으로 이제 책임을 졌던 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인상적인 게 뭐냐면 1921년 4월에 임시정부의 그 외무부 주차 영국 런던 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서적을 편집합니다. 뭐냐면 영일동맹과 한국이란 책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분할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제 세계 정세에 굉장히 이제 밝았던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21년 7월에는 임시정부 외교부의 런던 주재 외교위원, 구미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워싱턴에서 이제 태평양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이승만 그리고 서재필 등을 보좌하면서 외교 활동에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력이 특이하잖아요. 그 영어를 정말 잘 쓰고 또 미군 장교였고 또 세계대회를 참전을 했고 또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이승만, 서재필 등과 함께 이제 그 외교 활동에 노력을 하다가 1923년 2년이 지난 후죠. 4월 17일에 심장병으로 뉴욕에서 이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서거하면서 당시에 그 임시정부의 대유럽 외교 활동이 이제 침체에 빠지게 될 정도로 막중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순국한 다음에 전혀 그 어떤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미국 뉴욕에 있는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이분의 그 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85년이 지난 2008년도였는데요. 뉴욕의 한인교회의 장철호 목사가 이 묘소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분은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전에 90년대에 황기안 지사의 그 독립운동을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 이 건국훈장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 어디에 이렇게 어떻게 묻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가 뉴욕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욕에 혹시 가보셨나요? 뉴욕에 가보시면은 저도 이제 놀란 게 뭐냐면 뉴욕을 가보니까 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묘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좀 공동묘지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시내에서. 근데 이 뉴욕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거주지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 목사님도 그쪽 어떤 공동묘지에 어떤 누구를 이렇게 참배를 갔다가 보게 되거나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발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시 그 뉴욕 한인교회 그런 교인들이 사실은 매년 어떤 이 황기안 지사의 묘에서 어떤 그 예배를 하거나 뭐 의식을 이렇게 치렀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드라마에서 유진 초이는 이 1907년에 이제 그 제호를 맞은 것으로 이제 묘비병이 나오는데요. 이 1907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리의병이 일어났던 해죠. 그래서 그 묘비명에 보면은 고귀하고 위대한 자 소풍 같은 조선에 잠들다라고 돼 있는데 이 소풍은 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고향이지만 사실은 그 조국이지만 그 유진초이가 드라마에서 어린 시절에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겨우 목숨을 이제 부지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으로 가는 배를 이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풍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자신의 조국이지만 또 조국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조국에 돌아와서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의병들이나 뭐 고해신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자신의 조국에 대한 다시 어떤 애국심이랄까요? 그런 게 다시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 이제 일깨워지면서 이 조선에 잠들게 되는 것으로 이제 드라마가 마무리를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황기안 선생은 이 뉴욕의 공동묘지에 작은 묘비명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대한인 황기안 지묘 민국 5년 4월 18일 영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국 5년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5년 후, 그러니까 1923년 4월 18일 날 이제 순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영문명이 기겠죠. K 황인데요. 그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그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뭐였냐면 이 영문명을 잘못 표기를 했었어요. 이 우리 외교부에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늦춰지게 된 건데요. 얼이라고 하는 영문명이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한국의 얼 할 때 그 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기안 선생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잘 알려주지 않은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의 유족이 우리나라에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해외에서 주로 외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국내에서 활동을 한 분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건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분은 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후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또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신분이 미군 신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어떤 어떤 소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후손이 없는 문제를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충북 지역 그 광복 회장님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도 이제 선친이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그 교관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좀 안타깝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당시에 뭐 신흥무관학교든 나중에 독립군이든 뭐 의병이든 이분들이 대부분 젊은 시절에 그런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전투를 하고 했기 때문에 후손을 두지 못한 상태에서 뭐 20대 뭐 초반에 뭐 어떤 짧은 또는 젊은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는 후손이 없는 상태여서 사실은 제사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해서 정말 한번 단체로 이렇게 같이 제사를 올려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옮기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황기안 선생도 마찬가지로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독립운동의 활동에 대한 투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또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이제 그게 물론 기록으로는 남아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제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서 그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의병들이나 의군들이나 또 독립군들이나 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의 그런 그
활약상을 사실은 뭐 드라마 형식을 빌려서 알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 미스터 션샤인에서 그 유진 초이와 고혜신이 이제 일본군에게 발각이 되죠, 기차 안에서. 그래서 그 유진 초이가 일본군 한 명을 이렇게 인질로 해서 기차의 마지막 칸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열차칸을 이제 권총으로 쏴서 이제 끊게 되죠. 그때 이 뒤돌아보면서 고혜신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사실은 이 미스터 션샤인을 봤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이 장면을 이렇게 볼 때마다 뭐 눈물이 난다, 정말 이렇게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희생으로, 애신으로 이 상징되는 독립군과 또 미래 세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은 뒤로 물러나서 어둠과 과거 속에 머물면서 최후를 맞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 이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니, 이 말이 저한테 또 새삼스럽게 다가온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일태 피일진, 나는 한 걸음 물러나고 그대는, 저들은 한 걸음 나아간다. 이게 뭐냐면 이 울릉도에서 당시에 1905년 이전에 이 독도를 비롯해서 일본인들이 자꾸만 쳐들어와서 그 뭐 강치라고 하죠. 그 물개를 자꾸 잡아갖고 그 가죽을 자꾸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어업을 방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서 이 관리를 파견을 해서 그 만행을 이제 그 보고하게 하는데 그 관리가 썼던 그 장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러서고 저들은 날마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제국주의나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어떤 그 재산이나 뭐 인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빼앗기고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저들은 자꾸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그런 조선의 현실, 대한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썼던 건데요. 그 내용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혜신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의군들을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마지막 장면이 이 태극기를 비추면서 끝납니다. 클로즈업을 하면서. 근데 그 태극기에 보면은 총알 자국이 이제 쭉쭉 송송송 이제 뚫려 있는데 그 구멍마다 이제 햇살들이 쭉 이렇게 비쳐오는 게 보입니다. 그때 이제 나레이션이 뭐냐면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나의 영혼은 여즉 늘지 않아서 작별 인사가 짧았다. 잘 가요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인 건데요. 이 독립군들, 의군들 한 명 한 명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커다란 그런 태양처럼 빛나는 햇살이 되어서 앞으로의 그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불씨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See you again으로 끝나는데요. 정말로 다시 보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뭐냐면 황기안 지사 순국 100주기죠. 올해 2023년 4월 10날 황기안 지사의 유해가 미국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 국내로 드디어 이제 봉환이 돼서 고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황 지사의 유해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었고요. 누구나 이 참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황기안 지사를 알게 된 계기는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덕분이지만 이 황기안 지사 이외에도 사실 얼마나 많은 독립 그 지사들이 어쩌면 아직도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그 영영이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안중근 의사도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그 황기안 지사의 그 묘역을 처음 발견했던 그런 목사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생전에 이 미스터 션샤인의 그런 주제처럼 그 정말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그리고 조국을 위해 그 머나먼 이역 땅에서 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노력들이 어쩌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뜻깊은
이런 국내 봉환 의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만에 이제 귀환이죠. 그래서 이 미스터 선샤인에 그 헬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왜 헬로고 또 왜 미스터 선샤인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동학 때부터 사실은 우리 의병이라는 것은 동학 때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동학군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물론 지도자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일반적인 농민, 뭐 상인 여러 어떤 그 의병 또는 동학군들의 이름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스터 선샤인, 말 그대로 햇살, 뭐 햇님, 이렇게 뭐 태양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개, 그저 의병으로 불렸던 그들의 이름을 이제 다시 불러보는 게 바로 헬로 미스터 선샤인이다. 그래서 일제의 총칼 앞에도 의연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의 어떤 지배를 당하느니 복속이 되느니 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의연히 산하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의병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었던 유진 초이의 실제 인물과 굉장히 흡사한 그 황기안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학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왜 동학이 의병의 시초인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원래는 의병이라고 하지 않고 의군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기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의병보다는 의군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의군의 시작이 왜 동학인가라고 보면 이 동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목적 자체가 당시에 이제 뭐 그 외세의 그런 간섭이나 어떤 외세가 이제 침탈하는 과정에서 민중 스스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척외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서양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친다, 뭐 쫓아낸다, 뭐 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자주적인 그런 그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동학군들이 사실은 그 의병 활동의 시작, 의군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사실 역사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군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이제 그 패망을 당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정신,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서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이 탄생을 하고 그 후에 대한제국 정식 군대죠. 정부 군대가 있었지만은 또 강제로 이제 해산을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딜 가냐면 이 환단고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환단고기를 이 세상에 전한 이유리 선생이 어린 시절에 뭘 했냐면 천마산대라고 하는 독립군 부대에 소년 통신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 천마산대가 뭐냐면 대한제국군이 해산이 되고 나서 그 군인들이 뭘 하냐면 대부분 의군이나 의병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만든 독립군 부대가 이 천마산대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이 천마산대가 워낙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군의 시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때 역사를 다시 이제 보존하고 하는 그런 그 일도 있었는데요. 이 천마산대에 대해서 일본군이 얼마나 잔혹하게 사실은 탄압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정규군이잖아요. 독립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 이제 개연수 선생 같은 경우도 뭐 일본군 밀정에 의해서 감염국에 의해서 이제 뭐 끌려가서 뭐 사지를 그 절단당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일본군이라고 해도 설마 그렇게까지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죠. 당시에 천마산대의 어떤 희생당하는 기록을 보면은 뭐 그거 저리 가랍니다. 또 끔찍한 일들을 사실은 일본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뭐 최초의 정규군이기 때문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이제 탄압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마산대가 나중에는 이게 이혜영 선생이나 그 이상년 선생에 의해서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지면서 정식으로 이 독립군의 지도자가 양성이 되는 뭐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이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는 사실은 이제 동학이다라는 것이고
뭐 신흥무관학교에서도 이제 유명한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의열단 출신들이잖아요. 그 외에는 사실은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어떤 독립군 운동사, 독립군 투쟁사를 뭐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고 또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더 이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뭐랄까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실제 인물 황기안 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뭐 개봉호 선생이나 홍문도 장군이나 이런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치신 분들을 다시 이제 유해를 봉헌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 황기안 지사도 드디어 10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유진 초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떠나게 된 그 조국에 대해서 다시 이제 미군의 신분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조국을 조국으로 이제 사실은 여기지 않다가 고해신을 비롯한 의병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 조국에 대한 그리고 애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깨어나면서부터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을 해서 앞세대가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드라마의 모든 메시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이제 어둠 속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잃어버린 기억 속에 있던 황기안 지사가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때는 우리가 그 황기안 지사가 어떤 분이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조국의 입장에서 이 황기안 지사를 다시 이제 불피록 영어로나마 헬로 미스터 션샤인 할 수 있는 그때가 드디어 이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이제 또 재미있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